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국교인 동방정교회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무시했는지 대공세로 나왔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부전선은 포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동부전선 전황은 러시아 와그너 용병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극심한 전투 지역으로는 아무래도 바흐무트죠. 거기서 북쪽으로 10km 사이에 위치한 솔레다르이며 여기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폐광된 소금 광산이 요새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이곳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투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후퇴해서 자연 방어선인 바흐무트카 강과 솔레다르 서부 시가지를 기점으로 방어선을 치고 반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예비대를 배치해서 러시아군 파상 공세를 격파하고 있는데요. 보병 위주의 러시아군 공세에 우크라이나군은 보병, 전차, 기계화, 호병 항공기 등 통합적으로 대응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오신트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1월 9일자 리포트에서 러시아가 투입한 부대는 그 선봉의 와그너 용병 그룹이 주축이 되어서 바흐무트시 일부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ISW 보도에 의하면 와그너 용병 그룹의 프리고진은 러시아군 가운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확실한 전과를 올리고 있는 유일한 러시아군이다. 그러면서 조작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솔레다르 전선은 아주 유동적입니다. 러시아군이 굴곡진 그 넓은 전선을 공격하는데 사상자를 매일 400에서 600명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솔레다르 도시 일부와 2개의 고속도로를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러시아는 돈바스 북부 전선에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안정적인 중심 방어선을 유지하고 보급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바흐무트 포위망 구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영국 국방부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동원령에 관한 내용이죠. 러시아 정부가 오는 현재 시간 15일 이후 두 번째 동원령을 선포하고 50만 명가량의 군 병력을 충원할 것이라는 우크라이나군 측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7일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인원과 장비의 규모에 중점을 두고 우리를 압도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러시아군의 새로운 징집병들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올 봄, 여름에 걸쳐서 벌어질 러시아군 공세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러시아가 50만 동원령을 내린 이후 군대를 제대로 정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2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2개월간 훈련받고 3월 이후에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력이나 탄약, 미사일 등 군용 자산이 거의 소진되어 버린 러시아군이 실제로 얼마나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병력을 전선에 투입할지는 의문이며, 한편으로는 동원령에 따른 러시아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동원령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이제 이것저것 가릴 것이 없는 그런 공경한 지경에 처했다고 봐야 할까요? 15일 이후 시점이 러시아로서는 겨울 휴가 기간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50만이라는 병력 규모의 기준은 도네츠크와 하르키우, 자포리자, 헤르손 등 지역과 크림반도 등 점령지에 필요한 병력 규모를 추산해서 약 50만 명 징집을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정도 규모로 추가 동원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군이 15만에서 20만 규모로 전쟁 초기에 병력을 투입했는데 그 2배가량 증원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지난해 9월 30만 부분 동원령 사태를 되돌아볼 때 러시아 연방에 속한 소수민족과 대도시 외곽지역, 작은 도시들이 차별적 동원령에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원령을 피해 탈출한 젊은이 숫자가 동원령 수와 맞먹을 정도의 3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탈러시아 사태를 벌였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번 50만 동원령이 시행된다면 군 경험이 있든 없든 러시아 국적자는 모두가 다 대상이 되고 있어서 러시아 국내가 술렁이며
공포의 도가니가 될 게 분명합니다. 예상되는 무차별 징집을 단행하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한다고 해도 역시 통제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압적이고 짓눌렸던 러시아인들의 반발과 반 푸틴 시위가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다고 했습니다. 새로 징집된 병사들이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한 달 만에 최전선에 배치돼서 소총 한 자루에 의지한 채 겨울 참호 속에서 기약 없이 총알바지가 되었고, 격전지인 바흐무트 전선은 아예 고기 분쇄기라고 알려질 정도로 엄청난 희생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SNS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러시아 국민이 순순히 동원령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죠. 당시 징집 대상 남성들이 조지아 등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로 대거 탈출하고 러시아 38개 지역에서 동원령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러시아의 추가 동원령 가능성에 비추어서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우크라이나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예비 병력을 확보하려면 서방 국가들이 탄약과 무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에 패하면 푸틴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향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러시아의 마지막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이번에 추가 동원령을 선포하면 러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러시아는 이번 전략산업 중심지를 포함해서 대도시 주민들까지 동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동원령에 대한 예측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최근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 러시아군 정보 장교이자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평론가인 이고르 스텔레코프라는 사람은 정부가 다음 달에 동원령을 발표할 수 있다며,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어쩌면 세 번째 동원령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려면 적어도 50만 명의 군인을 더 소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명이 되는 거죠. 서방 국가들도 적극적 지원을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1일 리포트에 의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3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새로운 군사 지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1월 6일에 우크라이나의 지원 내용을 밝혔는데요.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 포병 시스템, 장갑차, 지대공 미사일, 탄약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키이우 춘계 공세를 예상했는데요.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보낼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토 미사일을 탑재한 강력한 추적 장갑차죠. 오신트들이 SNS에서 밝힌 확실시되는 상세 지원 패키지 목록에 의하면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은 50대, 500문의 토 대전차 미사일 발사관, 25만 발의 기관포 탄약, 100대의 M113 장갑 차량, 55대의 MRAP, 138대 험비, 18문의 팔라딘 자주포, 7만 발의 155mm 고폭탄이 지원 패키지 안에 들어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전차는 아직 들어있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프랑스산 전투용 장갑차인 MX-10RC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 외의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등등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우리는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인 치르곤을 탑재한 호위함이 대서양에서 항해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해상 훈련을 명목으로 군사력 과시에 나섰는데요. 치르곤 미사일은 마하 8의 음속을 내기 때문에 탐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미사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새해 초부터 확전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란산 드론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의 이란산 자폭 드론에 있어서 핵심 분해격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비롯해서 드론 내부의 핵심 부품들이 미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비상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CNN은 현지 시간 4일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이란산 드론 샤헤드 136 한 대에서 미국과 서방 기업들이 생산한 부품의 무더기가 발견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부품 52개 중에 40개의 부품이 미국 기업 13곳에서 제조한 부품들이었다고 밝히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전압 조정기, 디지털 신호 컨트롤러 등 20여 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제품이었고 위치 정보 시스템 GPS죠. 모듈은 해피스피어 GNSS 제품,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NXP에서 만들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 이외의 12개의 부품은 캐나다, 스위스,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무기 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 CAR도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드론의 전체 부품 중에 82%가 미국산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더 보이스 오브 유크레인은 격추된 샤헤드 136에 한국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란에 첨단 부품을 수출하면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담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입니다. 여기 위반이죠. 이란이 민간 용도로 이것을 수입해서 이걸 무기에 탑재하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서방의 최신 부품으로 만든 이란산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의 기간 산업을 타격해왔다는 어쩌면 아이러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샤헤드 136은 워낙 작고 또 저속으로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군 미그 29기 전투기가 격추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영공으로 침입한 러시아 드론의 80%를 방공망으로 격추했다는 보도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따른 그 비용 손실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샤헤드 136의 제조 단가는 불과 2만 달러, 우리 돈 약 2,500만 원이면 한 대 만듭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격추하는데 옛날 소련제 S-300 미사일로 대응합니다. 이 S-300 지대공 미사일은 14만 달러, 1억 7천만 원이고요. 미국산 나삼스로 만약에 대응하면 50만 달러, 6억 3천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무기죠. 이를테면 비싼 야구 방망이로 모기를 때려잡는 격일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종구 GTV입니다.